재심 사건의 어떤 묘미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버티고 나와서 진실을 찾아가는 그 모습과 그 주변 사람들의 연대 또는 이런 어떤 배려, 공감, 이건 사람 얘기거든요. 참 아름다운 사람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영화 재심의 정우 역할의 실제 인물, 그리고 드라마 나라라 기천용의 권상우 역할의 실제 인물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생활기록부에 그 학교 생활평가를 간략하게 썼거든요. 한 줄로 썼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평가가 준법성이 요구된다였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학교의 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했습니다. 학교를 잘 안 다녔고 사고도 많이 쳤죠.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 절도를 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키 없이 훔쳐 타는 거, 키박스를 뜯어가지고 이게 해야 하거든요. 그 기술 나름 있었어요. 그리고 가출을 많이 했죠. 섬에 살다 보니까 가출할 때는 반드시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야 되는데 가출이 너무 잦다 보면은 아버지 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출하는 그 배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대학은 목포대학교, 지방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진학을 했고 1학년 1학기를 마친 게 전부입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 갔죠. 군대 가서 제대 후에 복학을 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과 정의를 얘기하고 다니다 보니 이제 반전의 인물로 불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60 몰았어요, 60. 지금은 60차 없죠, 지금은. 그 당시에 60차, 큰 차죠, 좀. 60차 운전하다가 이제 1호차 운전했습니다. 대대장님 차를 운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뭔가 얽매이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되는 그 삶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문관 소리까지는 듣진 않았지만 참 우리 고참들이 많이 저를 불편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휴가 복귀한 날 이제 부대 근처에까지 와서 바로 안 들어오고 어디 식당 가서 그냥 짬뽕 국물에다가 그냥 술을 잔뜩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미친놈이죠, 사실. 왜냐면은 고참들이 이런 놈이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점점 적응이 되고, 그래서 말년에는 우리 주임 원사님께서 야, 너는 군 체질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말뚝 박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군에서 만난 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제게 각별한 분은 뭐니 해도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 배병장이죠. 배동환 병장인데 지금 판사입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경북대학교 법대를 다녔는데 신림동에 고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었어요. 제대 후에. 저는 한 달 고참이거든요. 그래서 제대 후에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신림동에 여름방학 때 고시 공부하러 올라간다는 말을 듣고 그럼 저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동기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같은 중대의 한 달 선임인데 이분이 사실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사법시험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분과 함께 공부한 때도 꽤 됩니다. 군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삶의 목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해본 적도 없고, 또 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술을 정말 많이 마셨거든요. 거의 날마다 술 마셨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서 그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실 수 없잖아요. 거의 마실 수 없죠. 회식 때나 마실 수 있는 거고 휴가 갔을 때나 마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건강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군대 가서.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아졌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싫든 좋든 일단은 함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대장님을 만나서 참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도 보게 되고, 그게 이제 저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든 것 같고, 그래서 군대 가야 정신 차린다라는 옛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정신 차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죠. 정말 말 안 듣고 반항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군복무를 하면서 가족에 대한 어떤 제 생각과 감정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운명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를 하면서 만났던 의미 있는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이 재심 제도라는 걸 알게 만들어줬고, 이런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저는 이끌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도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도, 그리고 뭐 꿈도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떤 운명적인 사건과 사람을 만남으로써 정말 운명같이 어떤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다. 수원 사건을 제가 국선 변호로 맡게 됐고, 이제 수원 사건이 좀 약간 특이했거든요.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심은 제가 자청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그냥 뭐 당연히 좀 신경 써서 일하면 바로 잡히겠지라는 생각 갖고 접근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수원 사건 결국 한 최종 해결까지 한 5년 가까이 걸렸는데, 5년가량 걸렸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각도 당하면서 뭐 어떤 이런 여러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모르고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뭔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면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뭘 모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재미를 봤잖아요.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 5년 만에 해결되면서 재미 좀 봤죠. 여기저기서 많이 주목받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나름 좀 알려졌으니 좀 돈 되는 사건이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또 비슷한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약천오리 사건이나 뭐 삼례 사건, 그리고 뭐 무기수 김신혜 사건, 뭐 여러 사건들이 이제 성과가 나다 보니까 연결되어서 계속 들어온 거지. 그리고 또 제가 또 때로는 관심을 갖기도 했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인 거 맞죠. 왜냐면은 법원이 확정한 사건이라는 것은 쉽게 뒤집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적 안정성이거든요. 어떻게 흠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흠의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판결은 무조건 다 바로 잡혀야 된다고 한다면 3심 신급 제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계속 사건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왜?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쉽게 뒤집히지는 않죠. 재심 사건이 성과가 나다 보니까 재심 사건이 계속 들어왔고, 또 그걸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어떤 이미지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대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운명을 좀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재심 사건의 어떤 묘미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버티고 나와서 진실을 찾아가는 그 모습과 그 주변 사람들의 연대 또는 이런 어떤 배려, 공감, 이건 사람 얘기거든요. 참 아름다운 사람 얘기입니다. 거기에 감동도 하면서 이런 사건을 좀 어떤 큰 어떤 스트레스나 지침 없이 그냥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통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외모가 많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격 같은 것도 좀 비슷해요, 사실. 약간 경솔하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근데 차이점은 일단 영화 속에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도 너무 잘생겼어요. 강하늘 아니거든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강하늘이 정우한테 대들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아주 깍듯했죠. 우리 억울하게 옥살이한 최군은 저한테 아주 예의를 갖췄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제가 많은 걸 혼자 해결하대요.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특히나 2003년경에 진범에 대한 재수사 당시에 용기를 내서 1년 동안 사비를 들여서 재수사를 했던 황상만 반장의 노력이 없었다면 재심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그 황 관장님이 아주 짧게 나왔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고, 그 스트레스를 유퀴즈 원더블럭에 나가서 제가
말끔히 풀어드렸죠.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이 진실을 찾기 위한 어떤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사건 기록이 존재해야 되죠. 되게 오래된 사건 기록은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도 사건 기록이 없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기록이 중요하다. 또 사건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사건을 바라봐주는 판사를 잘 만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건을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리 보이거든요. 3대 나라 슈퍼넷 사건에서 진범의 도움을 받았죠. 새벽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현금과 폐물을 강취하고 현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질식사 이르게 한 강도 치사범이거든요. 근데 그 강도 치사를 저지른 범죄자고 비난 가능성이 큰 사람인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서 내가 진범이다라고 했고 또 이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법정에 나와서 그 당시 겪었던 여러 가지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증언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범의 도움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전은 제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막 공개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 불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죠. 제가 보시면 좀 예측되지 않습니까? 턱걸이 15개 이상 하죠. 그리고 또 틈틈이 산에 올라다니고 놀이터 가면 항상 평행봉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전을 스스로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계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연으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매거진의 인터뷰도 사실 군부대 강연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힘들었죠. 그때 사실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 날 때도 많았습니다. 또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내 욕심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상 여기서 그만두자니 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란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어떤 가치를 그냥 내던지고 현실적으로 살아가자니 세상에 어떤 좋은 메시지는 던져주고 싶었는데라는 그 나에 대한 실망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가보자 더 그런 생각 갖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예기치 못한 어떤 그 수많은 시민들의 도움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곧바로 어떤 기댈 데가 없다라는 그런 막막함이었으나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있죠. 부담감 있죠. 정의로워야 된다는 부담감은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올 때도 늘상 했던 신호 위반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지 않게 되고 강연장에서 자주 요즘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만 지방 강연 갈 때 모텔에서 잠을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딱 여관 모텔 들어갈 때 카운터에서 혹시 박진영 변호사 아니냐고 알아보시면 정의로워야 되니까 아침에 이불 다 개놓고 나와야 돼요. 정의로워야 된다는 부담감은 어찌됐든 간 제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인격적으로 갖춘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까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도 하는 것 같고 그게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캐스팅에 대해서 인정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정욱, 권상우에 대해서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좋겠다. 사실 유명해지고 싶었죠. 정말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져야지 사건 수임도 잘 되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건 결과가 설사 안 좋다 하더라도 저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처리했겠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된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유명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해도 결과 안 좋으면은 아이고 그냥 능력 없는 놈 찾아가가지고 그냥 고생만 했네라는 그런 평가 받거든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유명해진다라는 것은 TV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 해도
내가 정말 유명해졌을 때 내가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될지 잘 몰랐어요, 사실.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 근데 막상 이제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 가죠. 막 인상 쓰고 가다가도 인상 펴고 인사드리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부담은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방황하게 되면 그건 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저의 어떤 이런 모습의 어떤 걸 보고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된 분들까지도 실망을 안겨주는 상황이 되니 책임감을 더 느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다만 실수나 잘못은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관용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때로는 또 오해를 받을 때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이건 오해다라고 또 해명도 해주시면 또 힘이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대 나오고 잘난 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잘 되면 그냥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요. 근데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도 상당합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런 시기 질투 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도 편견이고 선입견이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바뀌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준비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드려야 될 사건이 교통사고 운전자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그리고 그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처벌받으신 분들에 대한 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내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저수지에 추락했고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본인은 빠져나왔는데 보험 등이 결부가 돼가지고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재심, 그리고 또 두 사건의 재심이죠. 그리고 간첩 누명을 쓴 조작 간첩 사건의 재심 등등 또 여러 사건이 있어요, 사실. 저는 책을 두 권 냈죠. 하나는 이제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책이죠. 이제 제 삶과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다룬 책이고, 지연된 정이라는 책은 저와 함께 이 재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기자와 함께 한 활동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건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두 권이나 낼 정도니까 책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오해하는데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책을 이렇게 차분히 오랫동안 앉아서 보는 습관이 잘 안 들어져 있습니다. 그 책을 사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거의 뭐 몇 개 되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보고 싶은 부분 보고 또 다시 또 그 부분을 보거나, 이 책을 완독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딱 꽂히는 부분을 자주 보는 그런 스타일이죠. 또 책도 보지만은 사실 좋은 글을 인터넷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그렇게 뭐 살지에 내가 책을 막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추천해달라는 그 질문이 있는데, 사실 책은 뭐 내가 거의 읽은 책이 완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책이 거의 몇 권 안 되다 보니까 추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다만 계속 제 머리맡에 두고 꺼내보는 책은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그리고 책을 자주 봅니다. 똑같은 챕터를 몇 번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주 보는 드라마, 참 감명 깊게 본 드라마도 잘 만들어지면 책보다가 아니라 뭐 좋은 책만큼 아주 좋은 영향을 받거든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정말 좋아하고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좀 오래된 드라마긴 하지만 여명의 눈동자 요즘 다시 처음부터 보고 있어요. 지배 권력은 그 피지배자들을 우민화시킵니다. 바보 만든다는 거죠. 요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갖가지 정보를 다 접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민화가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여전히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지배 권력이 원하는, 정치 권력이 원하는 정보들만 주입하려고 하고 있고, 때로는 그 정보를 왜곡해서 주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정보를 별다른 비판 없이 취할 때도 많고, 그걸 갖고 판단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이거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보 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뭐 각종 집회를 보면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집회. 진보 언론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를 지킨다고 하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렇게 누군가를 지킨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조국이다. 내가 정경심이다.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지킴으로써 지켜봐야겠다라는 그 선의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눈 감으면 코베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어도 코베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때로는 눈까지 빼가버려요. 그런 세상에서 내 스스로 잘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별 어려움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곳도 많았거든요. 저같이 또 대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회 자체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막상 군복무 후에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암담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한번 청년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불태우는 그런 어떤 시절이거든요. 그게 세속적으로는 성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앞서 드라마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나를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걸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하시는 것이, 그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그 학창시절의 방황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저의 어떤 특별한 관계나 또 특별한 어떤 저의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저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데 분명히 한계점으로 작용합니다. 박 변호사 같은 삶을 살고 싶어도, 낙인 찍혔다가 반전의 삶을 살고 싶어도 당신과 같이 시험 고시 합격하고 그런 만남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운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확신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사실 저는 제게 기회를 안겨준 수원 노숙소녀 사건 같은 경우, 먼저 사법시험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법시험을 공부하게 된 계기도 사실 엉뚱했죠. 남들처럼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대대장님 너무 멋져 보여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또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나간 게 속상하고 좀 시기나 질투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좀 얘기하고 다니지만 너무 일찍부터 머리가 빠져가지고 머리를 짧게 깎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공부였다는 거죠. 그게 사실 고시를 공부했던 아주 현실적 동기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하면 어떻게 그런 허랑한 동기로 뭘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허랑한 동기로도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창한 어떤 목적이나 그에 걸맞는 어떤 동기를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제가 합격하리라는 건 저희 부모님이나 제 가족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미쳤다고 했어요, 저를. 하지만 자기 운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지만은 기적이 얼마든지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확신이 너무 중요하고, 변호사를 하면서는 이제 제게 과연 능력 있는 변호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늘 걱정이기도 하고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국선 변호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선 사건을 안 맡기니까.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온 사람 많고 판검사 출신 많은데 왜 저한테 맡기겠어요?
국선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한동안은. 국선 받기가 아니라 국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를 할 때 정말 하기 싫은 사건 많거든요. 사람들은 국선 변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 사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들이 국선 변호를 하려고 해. 국선 변호를 맡기려고 해.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이렇게 염치 없이 이걸 또 부인해.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해? 이걸 나한테 대신 해달라고? 진짜 하기 싫은 날도 많았었거든요. 사건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요약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이 시간에 내가 좀 생산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하면 안 될까? 근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국선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거거든요. 나는 내 체질에 맞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제가 다른 분야에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성실히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걸 한번 시켜보자. 다른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맡겨지기도 하고 그게 정말 나한테 진짜 맞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기 싫은 일도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답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